2과목 기계제도 절삭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6번 KS 재료기호에서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의 기호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2번은 SM570이라고 해서 SM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구조용 아변 강제를 의미합니다. 용접도 결과적으로는 기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구조용 아변 강제가 용접구조용 아변 강제로도 이렇게 호환돼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기호들도 문제의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알아놓아야 되는데요. 1번의 SPP는 배관용 탄소 강관, STC는 탄소 공구강, SC는 탄소 주강품이란 것을 알아놔야겠습니다. 여기서 주강품이란 것은 주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품 등을 주강품이라고 합니다. STS, STD는 합금 공구강이고요. GC는 회주철, SCM은 크롬 몰디브덴 강, SNC는 니켈 크롬 강, SS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이렇게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들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가지고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놓는다면 다른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번 다음 도면에서 A의 치수값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A의 치수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 전에 알아놔야 될 게 이게 대칭도라는 거죠. 이 기호가 이렇게 중심선에 양쪽에 이러한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만 나타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특이한 기호입니다. 네모 5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여기 직사각형이라고 썼는데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치수가 각 모서리당 50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이 선도 50이고 이 옆에도 다 5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반만 나타냈으니까 이 전체의 길이는 25가 될 테니까요. 여기 위의 치수는 5가 맞겠네요. 그리고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이고 각 변의 치수가 30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치수가 30, 여기 있는 치수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치수값은 30이 되겠습니다. 반만 나타났으니까 15고 15에 2배를 해주기 때문에 30이 되는 거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V벨트 풀리의 호칭 지름, 피치원 지름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치원 지름 값은 이 V벨트의 중간 지점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 선이 바로 피치원 지름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끝에를 지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끝지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기어의 이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V벨트 풀리의 끝지름, 이 V벨트 풀리의 V벨트 지점, 바닥 지점을 관통하는 원의 지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 파이 90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동력원의 기호 중 공합을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합을 나타내는 것은 1번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아래 나와 있는 것도 정확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압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세모가 가득 찬 기호를 사용해 주고요. 공기압을 사용했을 때, 즉 공압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기호가 세모가 아무것도 차지 않은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 줍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안에 M자를 써가지고 연결을 해주는데요. 전동기는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는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각종 에너지원으로 동력을 일으키는 장치를 원동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각형 안에 M이라는 것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탱크는 이런 식으로 약간 타원형 형태로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대칭형인 대상물을 외형도의 절반과 온 단면도의 절반을 조합하여 표시한 단면도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외형도의 절반과 온 단면도의 절반을 합쳤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면이 나타난 것은 2분의 1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한쪽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림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한쪽 단면도를 보면은 절반은 외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만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단면도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단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생긴 건데요. 2개 이상의 단면을 계단 모양으로 절단한 것입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실제적인 구멍의 모양이 이렇게 다른데 둘 다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할 때 이렇게 계단 단면도를 사용해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멍의 단면을 다 나타낼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계단 단면도를 써주게 됩니다. 부분 단면도는 말 그대로 필요한 일부분만을 절단하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부분 단면도가 되겠고요. 회전 단면도는 절단면을 90도 회전하거나 그 전후를 끊어서 그 사이에 그린 단면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회전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만 보게 되면 이 물체의 모양이 I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90도 회전시킨 중간에 단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90도 회전시킨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I자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1번입니다. 사용자에게 물품의 구조, 기능, 성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주로 카탈로그에 사용하는 도면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의 조립도는 조립 안내를 위해 작성된 도면을 조립도라고 하고요. 승인도는 실제로 시공, 제작해도 좋다고 승인된 도면을 승인도라고 합니다. 4번의 주문도는 주문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을 주문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휘에 그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죠. 조립도는 조립 안내를 위해서, 승인도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는 승인된, 주문도는 주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도는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도면이라는 것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22번 문제입니다. 치수 보조기호로 사용되는 C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C는 45도 못따기를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못따기란 이렇게 어떠한 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이렇게 45도로 못따기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대각선으로 끝부분을 뭉툭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못따기를 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뭉툭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알아보고 갈까요? 2번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테두리입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만약에 어떠한 사각형이 있고 이 부분에 치수가 20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사각형의 표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3번의 각의 꼭지점에서 세로 가로의 길이가 서로 다를 때에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못따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세로 가로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못따기가 딱 이루어졌을 때 여기도 1만큼 여기도 1만큼 들어갔을 때 얘가 못따기 기호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넣었는데 이쪽은 2만큼이 들어가고 여기는 1만큼이 들어갔으면은 이 C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4번 참고치수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치수가 아닙니다. 참고치수는 참고하라는 치수로서 만약에 15라는 치수를 참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15에다가 가로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주로 쓰냐면 예를 들어서 4번의 시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다 그리고 있어요. 이쪽이 5고 여기가 7일 때 이 전체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이제 12가 되겠죠? 누구나 5나 7이 주어지면 이 전체 길이가 12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2에다가 이렇게 참고 치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는 해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치수 보조 기호들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름은 파이, 반지름은 R, 정사각형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네모난 거 바로 전 문제에서 보았죠. 구의 지름은 앞에 S를 붙인 파이, 구의 반지름은 앞에 S를 붙인 R, 원호는 이렇게 활래 형태, 두께는 T든의 형태, 못따기는 45도 못따기는 C,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테두리, 참고치수는 괄호, 깊이는 이렇게 돛 모양, 다세 모양이죠. 다세 모양.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 기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이 내용들은 꼭 암기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표면 거칠기의 지시기호 중 가공에 의한 줄무늬 방향이 지시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가공에 의한 줄무늬 방향이 지시된 것은 2번이 되겠는데요. 이게 줄무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 기호가 있을 때 항상 이 지점, 오른쪽 아래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항상 줄무늬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다른 곳에 표시가 되면은 그건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 방향이 어떠한 기호들이 있는가 알아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는이라는 표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투상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줄무늬를 표시를 해라 이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투상면에 직각으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X자가 되면은 두 방향으로 교차되도록 위에처럼 교차되도록 줄무늬를 내라 이걸 의미하고요. M이라고 되면 이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일정한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무방향으로 방향이 없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라. 예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방향성이 전혀 없네요. 이런 건 방향성이 없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가공 후 줄무늬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C 기호고요. R 기호는 레이디얼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사 모양으로 표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방사 모양이란 이런 것들 그림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려진 것이 바로 방사 모양을 의미하죠. 추가적으로 표면 거치기의 지시 기호 중에 이런 기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호들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이 V 표시만 있는 기호는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맘대로 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가공을 해도 되고 가공을 안 해도 되고
표면을 너가 매끄럽게 만들고 싶으면 하고 아님 말고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V자 표시가 갇힌 것은 가공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너가 무조건 가공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V자 표시에 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가공하지 마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 기호의 오른쪽 아랫 방향에 줄무늬 방향 기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6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고 어떠한 기호가 되는지를 알아놔야겠습니다. 24번입니다. 기호 맞춤 기호의 치수 기입에 관한 것입니다. 바르게 기입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기호 맞춤 기호의 치수 기입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H7이 앞에 나와 있죠? H7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가장 뒤로 가 있네요. 이거는 축의 치수를 나타내는데 파이가 가장 뒤로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파이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 맞춤 기호에 치수 기입을 할 때는 먼저 그 치수를 써준 다음에 뒤에다가 끼워 맞춤 기호를 써줘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원통이 있고 원통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구멍의 치수는 파이 50입니다. 이럴 때 이 구멍에 끼워 맞춤 기호를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특히 구멍을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만들어 달라 할 때는 파이 50 H7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멍에 사용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축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바깥의 축의 치수가 파이 100입니다. 그때 이 파이 100을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작성을 한다 할 때 파이 100 H7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축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문자 H7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호를 작성을 할 때 먼저 치수부터 써준 다음에 뒤에다가 끼워 맞춤 기호를 항상 넣어줘야 되는 그 틀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멍이 기준일 때는 대문자, 축이 기준일 때는 소문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25번 기하공차에서 자세공차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기하공차에 대한 것을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자세공차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평행도공차, 직각도공차, 경사도공차가 자세공차에 들어가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 공차, 온 흔들림 공차 이 2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위치 공차에는 위치도 공차, 그리고 동축도 공차 또는 동심도 공차라고 불리는 이것, 마지막으로 대칭도 공차, 이렇게 3가지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암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자세 공차에 해당되는 것은 3번 평행도가 되겠죠. 2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숫돌 바퀴의 표시에서 숫돌 입자의 종류와 결합도를 표시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숫돌 입자의 표시 기호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WA 60 KM V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서대로 입자, 입도, 결합도, 결합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위에 숫돌바퀴 표시해가지고 연삭숫돌의 성능을 결정하는 5개의 요소라고 해가지고 입자에는 어떤 기호들, 입도에는 어떤 기호들, 결합도는 어떤 기호들,
조직은 어떠한 기호들, 결합체는 어떠한 기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 위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 전에 숫돌 바퀴를 표시할 때는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것부터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숫돌 입자의 종류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입자, 결합도가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숫돌 바퀴에 대해서 입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입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결합도는 어떤 것이 있고, 조직은 어떻고, 결합체는 어떻고, 이 문제들은 그 다른 기출 문제들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 문제들이 다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입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결합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입도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조직은 치밀하고 거침이 CMW 순으로 내려가는구나, 결합체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들이 있구나 까지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7번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의 사용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아래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P 측정물, 즉 측정기의 설치 변경에 따른 시간이 절약된다. 당연히 절약되죠. 이 측정기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측정해야 되는 측정물이 날라와가지고 여기다 장착이 되기만 하면은 바로 측정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2번 보조 측정 기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맞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3차원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측정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 측정점의 데이터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가 신속 정확하다. 이 3차원 측정기는 여기에 컴퓨터 센서들이 달려있고, 이 센서들에서 측정한 것을 컴퓨터로 바로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4번 단순한 부품의 길이 측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단순한 부품의 길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3차원 측정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의 사용 효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28번 다수의 절삭날을 일직선상에 배치한 공구를 사용해서 공작물 구멍의 내면이나 표면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절삭하는 공작기계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브로칭 머신입니다. 정답이 되겠는데요. 브로칭 머신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절삭날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런 공구가 있다면 다수의 절삭날을 여기도 장착하고 여기도 장착하고 여기도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쑥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공구에 절삭날을 장착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작물의 내면이 이런 식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나는 삼각형 모양의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러한 절삭날을 장착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면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가공하는 것이 브로칭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른 것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슈퍼피니싱은 공작물 위에 숫돌을 놓고 진동을 줘가지고 가압을 하는 초정밀 다듬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2번의 슈퍼피니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위에 이렇게 숫돌을 놓고서 이걸 진동을 주어가지고 이 진동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진동을 주어서 가압을 해가지고 되게 초정밀하게 다듬질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피니싱입니다. 3번 호빙머신. 호빙머신은 기어 절삭용 공작기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기어가 이렇게 절삭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리고 이거 확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호빙머신은 기어를 절삭하는
공작 기계를 의미합니다. 4번의 슬로터는 여기 있는 게 슬로터인데요. 절삭 공구가 램에 의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할 수가 있는 기계를 바로 이 슬로터라고 하겠습니다. 29번 일반적으로 줄의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줄의 재질은 탄소 공구강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건데 탄소 공구강 꼭 암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고속도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고속도 강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로 이루어진 합금강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잘 나오고요. 위에 어떠한 그 합금들이 들어가는지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고속도강은 한 번쯤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줄에 대해서 한번 줄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줄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줄 머리, 줄의 크기, 줄의 길이, 그리고 위에 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줄판, 아랫부분은 밑날, 그리고 손으로 잡거나 혹은 손잡이를 장착하는 부분은 승배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윗날, 밑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윗날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는 것이 윗날이고 밑날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밑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30번 공작기계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작기계의 구비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공작기계의 구비 조건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고요. 당연하죠.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공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구력이 커야 되고요. 고장이 적고 효율도 좋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능력도 커서 가공이 잘 돼야 되고요. 가격이 저렴한 게 좋겠죠. 그리고 사용이 간편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공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운용할 때 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높은 정밀도를 가질 것, 당연하죠. 높은 정밀도를 가져야 되고요. 2번 가공 능력이 클 것, 가공 능력도 큰 것이 좋겠습니다. 3번 내구력이 작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비 조건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력이 커야지 기계를 절삭할 때 그 힘을 이 기계가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고장이 적고 기계율이 좋아야겠죠.